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사연을 들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저에게 있었던 일을 허심탄회한 자세로 나눠보고 싶어요. 부디 귀한 시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던 건 별로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었고, 여상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싶은 걱정 때문에 한숨이 끊길 날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 시대에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던 여자들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인생에서 남은 과정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딱 그렇게 여겨지기 마련이었거든요. 6살 많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시댁에서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위로 누나만 둘이었죠. 큰 시누이는 시집가서 그때 애가 셋이었고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시집을 가서 애가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미 제가 시조카만 넷이었던 건데요. 특이한 건 뭔지 아시나요? 아이고, 정신없어라. 얘들아, 제발 그만 좀 뛰어다녀라. 정신 하나도 없어서 이 할미가 죽겠다. 죄다 사는 녀석들이라 그런가. 아직 저렇게 어린데도 어쩜 다 하나같이 천방지축에 요란스러울까. 아유, 머리야.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시어머니께서 오죽하며 이런 한탄을 하실 정도였죠. 시조카 넷다 남자애들이었어요. 처음엔 큰 시누이가 첫째를 아들로 낳았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잘했다. 역시 우리 큰딸이다. 네가 시댁에서 예쁨 받을 짓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박수를 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역시 우리 큰딸이야 이러시면서 크게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 시절이었음을 감안하였을 때 큰 시누이가 아들만 연달아 낳았으니 자기 시댁에도 면이 얼마나 크게 섰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큰 시누이가 셋째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딸이 나오겠구나 모두가 예상했음에도 또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큰 시누이가 드디어 이런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 아들만 셋을 어떻게 키워? 힘들어 죽겠네. 이미 손목, 발목, 허리까지 다 나갔어. 근데 또 아들이야? 미친놈의 시자들은 애들을 보면서 아예 예쁘다고 녀석들이 장군감이네. 참 보기 좋네. 이딴 소리만 할 줄 알지. 애들을 돌보는 것은 쥐뿔 도움도 안 주는데. 단 하루도 내가 시자들한테 애들을 맡겨본 적이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단박에 큰 신우의 입에 소뚜껑만한 당신의 손바닥을 갖다 대셨습니다. 왜냐하면 큰 신우의 시댁 사람들이 병원에 도착한 참이었거든요. 출산 직후라서 몸 상태도 아직 정돈이 안 되었고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며 시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서셨고요. 그제서야 자기 시댁 사람들을 발견한 큰 시누이는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난 척을 하면서 눈동자를 뒤로 굴리며 신음한 뒤 자리에 누워버렸다고 합니다. 필살의 연기였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미 보고 들은 것을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는 법.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시누이를 괘씸하다고 생각을 한 그 시댁 사람들이 원래도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그 이후로 더더욱 애들을 돌보는 것에 도움을 안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아들 나름인데 희한하게 큰 시누이네 아들들이 아기 때부터 극성 맞았어요. 울지도 보채지도 않고 몇 시간을 내일이 착하게 통잠을 자는 아기들이 있는 반면 내려놓지도 못하게 해서 엄마 품에 무조건 매달려 있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서 무조건 사이렌처럼 울기만 하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큰 시누이네 아들들이 전부 후자였어요. 걷고 뛰고 그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더 말썽쟁이 사고뭉치였고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마저 아들이라는 것에 큰 시누이가 비협조적인 자기 시댁 사람들로부터 떠올리면서 짜증이 확 났던 거예요. 참고로 큰 시누이가 자기 시댁하고 되게 가까이에 살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작은 시누이가 시집을 갔잖아요. 근데 이듬해 바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기는 너무 건강하다 못해서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작은 시누이가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시어머니께서 흠칫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큰딸에 이어서 작은 딸도 첫 판부터 고추밭을 일구어 놓는다고? 그럼 이건 사위들 탓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그런 고추밭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보다도 더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 시절에 경직된 분위기를 지닌 집안에 시집을 가셔서 첫째를 딸로 낳고 둘째도 딸로 낳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흘러갔을지 그것은 굳이 듣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한 이야기였죠. 제 남편이 당신의 아들을 보시기 전까지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살얼음판 위의 생활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것이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으시다가 어느 날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으신 뒤 기절을 하신 일화도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아주 무식하고 미개한 일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들이 시집을 가더니 줄줄이 아들만 낳자 어이가 없으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아들이라 키우기 힘들다는 시누이들의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었지요. 시누이 2명 중에서 단연 장녀인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 아픈 손가락입니다. 환장할 시집살이를 겪던 분이셨는데 장녀에게 뭘 어떻게 잘해주셨겠나요? 너는 너 알아서 해라. 네가 네 동생 돌봐라. 집안일은 얼른 배워라. 등등 그런 잔소리만 내도록 하면서 키우셨고 큰 시누이는 억척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미안한 마음이 강했던 그런 큰딸이 시집을 가더니 유난스럽게 활발한 아들만 줄줄이 낳아서 힘들다고 난리였습니다.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눈밑도 퀭하고 머리도 빠질 정도였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결국 그 손자들을 봐주겠노라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시누이네 셋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 격주 주말마다 시댁에서 새 아이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큰 시누이 내외가 아이들을 거기다 두고 가는 것이었죠. 큰 시누이는 관절이 다 쑤시고 몸도 안 좋았는데 아르바이트도 다녔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손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는데 몇 달 안 지나서 매번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애들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 시족한 녀석들이 만약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이었다면 아마 TV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어린아이를 조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무조건 나왔을 겁니다. 예전이었으니까 무식하리만치 그냥 들이박으면서 아이들을 돌보았던 것뿐이에요. 지금에 와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시조카 녀석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었지요. 작은 시누이의 우량아 시조카도 만만치 않은 녀석이었기 때문에 거의 시댁으로 왔습니다.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작은 시누이가 은근히 엉덩이를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3명 봐주시는 김에 1명 끼워서 같이 봐주시면 좋잖아요. 좋기는 뭐가 좋아? 그게 무슨 소리니? 에이, 엄마, 손자들 보면 좋으시잖아요. 좋기는 한데 힘이 든다. 좋은데 힘들어. 세상 천지에 뭐 저렇게 통제불능인 애들이 다 있다니? 그러니까요. 힘을 들이시는 김에 저희 애도 끼워주세요. 너는 뭐라고? 너 왜 자꾸 애를 데리고 여기로 오는 거야? 저 일해야죠. 일 다니려고요. 아는 사람 통해서 공장에 밥하러 나갈까 싶어요. 공장에? 밥을? 공장 안에서 식당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 힘들고 굳은 일을 네가 왜 해? 집에서 다니기에는 좋아요. 돈도 잘 쳐준대요. 일하는 이모님들도 다 괜찮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나가서 일을 하면 엄청 힘이 들 텐데. 아휴 나는 잘 모르겠다. 괜히 그런 거 한다고 그랬다나 괜히 골병 드는 거 아닌지 몰라. 가뜩이나 네가 애 낳고서 몸이 안 좋아졌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거 아니니? 걱정이네. 아픈 손가락 큰 시누이에 이어서 마음 짠해지게 만드는 작은 시누이까지 시어머니께서는 도리 없이 4명의 손자들을 돌봐주시게 되어버렸습니다. 평일에는 작은 시누이의 애, 금요일부터 주말에 걸쳐서는 큰 시누이의 애들을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러다 죽겠다 하고 계셨고요. 그러던 때에 시댁에 등장한 새로운 얼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뭐?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아가씨가 뭐라는 사람인데? 집안은 어떻게 굴러가는 집안인데?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눈부터 까 뒤집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오실 줄 몰랐기에 저는 어리둥절했고 옆에서 남편은 본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엄마 원래는 안 저래 이런 속닥거림이나 저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연히 소개를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정중하게 말씀 잘 드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끄덕끄덕 추임새를 넣었고요. 그런데 다 듣고 다신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째려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왜 이러세요? 저 만나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지난 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 녀석아.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그런 이 엄마의 노력을 네가 싸그리 무시하고서는 고작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 그럼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 건데요? 남편이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듯이 반문을 했고 저는 이게 대체 뭔 상황인가 싶어서 민망함으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목이 한껏 늘어난 티셔츠를 더욱 잡아당기시며 답답하다는 듯이 외치셨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는 거니? 잘난 여자, 못난 여자 말고 잘난 여자! 잘난 여자를 당연히 데리고 와야지! 잘난 여자가 어디에 있는데요? 어디에든 있겠지 왜 없겠어? 저는 못 봤는데요. 네가 안 찾아봤으니까 못 봤겠지 이 녀석아. 잘난 여자를 찾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길을 나서야 눈에 보이는 법이야.
전혀 모르겠는데요? 응? 이 녀석이 그래도 자꾸 이러네. 네 누나들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해. 결혼 선배들이잖아. 결혼 선배들 아니고 정확히는 결혼 망친 선배들 아니에요? 누나들이 괜히 결혼 잘못하는 바람에 엄마가 지금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멀뚱멀뚱하게 정말 아기 없이 순수한 궁금증으로 가득 찬 반문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기가 막히고 말문은 더 막힌다는 기색이 되셔서 벌어진 입을 뻐끔뻐끔 거리기만 하셨고요. 바로 그때 제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팍 튀어나갔고 그러자마자 간신히 입을 꽉 다물었던 거예요. 즉시 싸늘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웃어? 아가씨는 지금 이게 웃겨? 아니요, 안 웃깁니다. 제가 잠깐 사례가 들려서. 사례 따위는 들린 적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변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말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웃음이 튀어나갔던 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너무 웃기잖아요. 결혼 선배들이 아니라 결혼 망친 선배들이라니. 아니 물론 제가 그때까지는 시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간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말이 웃겨서 웃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첫인상에서 시어머니께 제대로 찍히고 말았고 그럼에도 남편과 금방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못마땅한 며느리감이라고 한들 시어머니 입장에서 뾰족한 대안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니까요. 뒷짐만 지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는 딱 한마디를 남기셨고요. 잘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 그게 말처럼 되나? 본인이 잘난 남자여야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잘난 남자가 못난 여자를 만나는 경우는 왕왕 있어도 잘난 여자가 못난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웬 잘난 여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아버지의 말씀에는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객관적으로 잘난 남자였으면 그 눈높이에 따라서 잘난 여자도 눈에 보였겠지요. 하지만 가당치 않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잘나지 않은 여자인 제가 남편하고 결혼했고 자연스레 시누이들을 비롯한 시댁의 이모저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나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지 표정에는 피곤함과 예민함이 항상 왜 엿보이는지 비밀이 금세 풀렸지요. 말썽쟁이 시조카들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애들만 넷? 게다가 다들 천방지축인 게 보통이 아니구나. 말을 해도 전혀 안 들어먹고 목소리는 크고 왕고집들이고 애들이 장난이 아니네. 딱 2번 봤는데 시조카들이 돌보기 힘든 아이들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시기에 제가 결혼을 해버리니까 직장 측에서는 저보고 그만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정도 어설픈 규모의 업체들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는 시기였습니다. 어차피 상황도 안 좋은 것을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 그래서 결혼한 뒤로 그만두었어요. 아주 잠깐만 쉬다가 새로 직장을 잡을 요량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 일자리 새로 구하지 마라. 너는 따로 할 일이 있다. 네? 제가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애들 봐야지. 애들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남자애들 넷 얼굴이 눈앞을 스쳐가면서 주저앉고만 싶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몸은 이제 아작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애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한두 번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앞으로 제가 왜 금쪽 같은 신혼생활을 시족한 남자애들이나 돌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반대로 제가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너보다 우리 아들이 더 잘났잖아. 네가 뒤떨어지니까 시댁 일에는 더 군말 없이 발벗고 나서야지. 원래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다. 이제 시댁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잘난 구석 하나가 없으니 더 겸손하게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저는 다니던 직장도 날아갔고 남편의 직장이 제가 원래 다니던 곳보다 낫기는 했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남편이 더 잘났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없는 상태였으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그때였어요. 작은 시누이의 둘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시조카가 더 늘어나게 생긴 거잖아요. 애들 돌보는 것이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시조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와서 좀 거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분명히 그러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처음부터 입장을 싹 바꾸셨고요. 아이고 허리야.
아우, 머리야, 나 죽겠다. 힘들다고 하시며 드러누우셨어요. 애들을 돌보는 거 전부 저희 몫이 되어버렸고요. 와, 그 어린 꼬맹이 남자애들 넷을 돌보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던지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애들이 하나같이 되바라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병원에 다들 동시에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황당한 전말이 밝혀지고 말았어요. 큰 시누이 남편이 있잖아요. 큰 심해부요.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들쑥날쑥 일을 나가시는 분이라서 항상 바쁘셨던 분인데 그동안 본인의 양친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애들을 가끔 맡기자고 그런 건의를 큰 시누이한테 몇 번 했었더라고요. 근데 큰 시누이가 그걸 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서 자기 시댁과 다시 가까워질까봐 그게 싫었고 괜히 시댁에 빚 하나라도 지는 기분이 드는 게 싫어서 그랬더라고요. 자기 시댁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서 일부러 큰 시무배의 건의를 못 들은 척 해왔습니다. 자기 친정에 꼬박꼬박 애들을 갖다 두고 말이지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 있잖아요. 공장의 식당에 주 5일인가 주 6일인가 나가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주 2일이었습니다. 어쩐지 둘째 임신을 하고 나서도 일을 꽤 오래 안 그만두길래 신기하다 싶었죠. 그걸 눈물겨운 고생이라고 착각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배신감에 휩싸이셨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가 나를 기만하면서 내가 죽어라 고생하게 만든 거였니? 이 치사하고 못된 것들아! 당연히 집안이 뒤집어졌고 시어머니의 기분이 크게 상했죠. 시누이들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쩔쩔맸습니다. 눈물겨운 사과를 해대는 당신의 두 딸을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화가 안 풀린다는 듯이 구셨지만요. 시누이들이 저 자세로 나오는 것에 이미 마음이 누그러지셨다는 게 보였습니다. 시누이들한테 옛날에 미안한 점이 많으셨던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친딸들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었죠. 기만을 당했다는 것에서 오는 분노, 그런 건 딸들이 아니라 애꿎은 며느리한테 풀면 그만이라고 여기시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내가 다 애들을 돌봤는데 어머님은 계속 노셨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의 고생은 사라져 있었어요. 거참 희한한 일이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바깥으로 도시는 분이었습니다. 무뚝뚝한데 다혈질이기까지 하셨고요. 사시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쌓인 게 많으셨겠나요. 그 스트레스도 전부 며느리한테 풀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시누이들이 웬만하면 자기 애들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돌보겠다고 해서 시댁이 드디어 한적해졌는데요. 저한테 이제는 밖에 나가서 돈 벌라고 성화를 부리시던 시어머니 때문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다시 자주 드나드는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죠. 저는 이제 일을 다니면서 시어머니의 각종 간섭에 시달리면서 시댁으로 걸핏하면 불려가서 이런저런 잡일까지 다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눈 딱 감고서 몇 달만 맞춰드리면 우리 엄마가 이후로는 안 그러실 거야. 일부러 당신 시험하려고 이러시는 거다? 내가 장담해. 장담은 개뿔이요. 그걸 믿은 제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편해서 좋겠다고 맨날 그 소리를 하셨어요. 당신의 옛날 시집살이를 떠올리자면 저는 무릉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들 낳으라는 압박도 안 받잖니. 이것만 보더라도 너는 아주 복을 받은 거야. 나는 내 며느리한테 아들 낳으랍시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노릇은 안 할 거란다. 내가 옛날에 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서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말에 지긋지긋해. 생각만 해도 지겨워. 얼마나 서럽고 괴로웠던지. 너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 얼마나 좋으니? 그런데 막상 제가 딸을 임신하니까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너는 굳이 딸을 임신하고 그러니? 아이고, 우리 딸년들은 하나같이 고추밭을 키우고 있는데 며느리 하나만 특이하게 딸을 가졌구나. 이게 뭔 일이람? 나는 진짜 모르겠네. 작은 시누이가 낳았던 둘째도 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손자만 5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손녀를 임신했으니 좋아하실만 하다고 저는 속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건지 손녀가 생겨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중에 큰 시누이의 넷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넷째까지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을 늦게 알아차렸다고 하더군요. 똥배인 줄 알았는데 설마 넷째 임신일 줄은 몰랐다고 큰 시누이가 무척 당황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내가 미친다 정말. 또 임신이라니. 아휴, 근데 어쨌거나 올해하고 내년에는 연속으로 내가 손녀를 보겠구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리 짐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뒤늦게 성별이 유치가 된 뱃속의 넷째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온 집안이 또 뒤집어졌습니다. 큰 시누이가 오해를 했다네요. 그때 제가 만삭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온갖 짜증을 다 내셨었죠. 네가 아들을 낳았어야지. 반대로 됐잖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우깃거리라는 것을 시어머니 당신도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트집까지 잡혀가면서 저는 서러움 속에서 출산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임신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계속 남편이 혼자 돈을 벌고 힘들게 지낸다면서 불쌍해서 미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여러모로 눈치가 없어서 그게 장점일 때도 있었지만 살다 보니까 대체로 단점인 경우가 많았네요. 저 혼자 열불이 터지며 지낼 때가 태반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고 아기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났지만 제가 출산 후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체가 저릿한 증상이 시작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어요. 출산 후에 전반적으로 몸이 고장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들은 출산을 몇 번씩이나 해도 너처럼 그런 경우가 없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아픈 것도 제 탓이 되더군요.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아픈 입장에서는 서럽고 힘든 것만 가중이 되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건강하게 아기는 잘 태어났죠. 그런데 단 며칠 후에 큰 시누이의 시댁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쳤는데 안타깝게도 과실이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결국은 시어머니께서 큰 시누이네로 가서 계셔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네가 애 낳고서 들어눕지만 않았어도 네가 다 같이 아기를 봤으면 됐을 텐데 네가 다 망쳤구나. 너 때문에 전부 꼬였어. 제가 왜 큰 시누이의 넷째를 제 딸하고 같이 돌봤어야 했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 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당한 서러움은 오래가고 안 잊혀진다고 하던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그 말들이 꽂혔습니다. 참고 용인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자리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랬던 것인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안 따라줘서 힘들었어요. 큰 시누이네 시댁에 그런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아프고 힘들다고 징징거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 생활이 생각보다 꽤 오래갔고요. 제가 언제 사람답게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저희 딸이 7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무리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컨디션이 확 떨어지거나 근육이 달달 떨리는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수년을 꼼짝없이 앓으면서 보냈던 것이지요. 그쯤 되니까 큰 시누이네 애들이 많이 컸잖아요.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떡잎부터 문제가 많더니 기어이 사고뭉치로 자랐습니다. 첫째가 불량하니까 둘째도 따라가는 형국이었지요. 그나마 셋째는 애가 좀 생각하는 게 괜찮은 듯 보였고요. 넷째는 너무 어려서 그때는 감이 안 잡혔는데 윗물이 맑지 않으니 여기도 걱정이 됐습니다. 거기 애들이 하도 난리니까 작은 시누이가 자기 친정 언니네를 절대 안 가려고 하더군요. 자기 애들한테 나쁜 거 옮길까 봐 걱정이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던 와중이었고요. 이제 슬슬 저희 딸도 학원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때 피아노 학원을 알아봤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 있어서 학원이야? 뭐? 피아노? 돈도 없는데 네가 미쳤구나? 큰 시누이 시댁에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남편이 입을 싹 닫고 있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좀 도와줬어요. 없는 형편에도 한 3년 정도를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서 땡전 한 푼 못 벌었고 한약 먹느라 돈만 들었지요. 쑥쑥 크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매년 늘어났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만 보자면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실만 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버는 주제에 학원 나발을 불어? 제발 우리 아들 고생 좀 그만 시켜라.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 화를 돋우기 위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고 했을까 봐서요. 절대 아니었죠. 어머님, 손녀를 봐서라도 넘어가 주세요. 어머님이 하나뿐인 손녀잖아요. 며느리는 주는 거 없이 얄미워도 하나뿐인 손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네가 손녀를 낳은 거야? 왜? 하나뿐인 손녀가 왜 너한테서 나와? 시어머니께서 너무 분해 죽겠다면서 거의 숨 넘어가듯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울었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해서 굳으시더군요. 이게 드디어 정신을 놨나? 왜 이래? 어머님, 곧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뭐 해주실 거예요?
손자들한테는 때마다 뭐 하나라도 쥐어주셨는데 소녀한테만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아서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맨날 말썽이나 피우고 사고뭉치 구제불능인 손자들한테는 친근하게 구시면서 왜 얌전하고 착하기만 한 소녀한테는 쌀쌀맞게 구시나요? 왜요? 저라고 해서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었던 줄 아시나요? 너 때문이잖아. 바로 네가 네 딸은 미움받게 만든 거야. 애가 생긴 것도 너를 닮았잖아. 원래 딸은 아빠 닮거든? 근데 아니라서 내가 보통 찜찜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어머님, 저요. 진짜 출산하고 나서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괜찮냐고 한마디 해주신 적 있으세요? 목숨 걸고 낳았던 거나 다름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낳은 자식인데 왜 그런 모욕을 주시나요? 제가 가슴을 치면서 오열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버르장머리를 못 봐주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단단히 화가 났음을 제 남편에게 다 알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시댁에 들렀다가 귀가를 해서는 저한테 한숨을 쉬더군요. 당신 왜 그래? 이제 살만하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그래서 제가 남편 앞에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뒷걸음질까지 치더군요. 달래려고 가까이 와야지 왜 더 멀어진 걸까요? 지금 생각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답답한 남자입니다.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더 이상은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딸 데리고 나갈 거야. 뭘 나간다는 거야? 당신 돈도 없으면서. 국어를 해서라도 살 거야.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계속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나 분명히 말하는데 진심이야. 제가 울면서 말을 하자 남편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한참 침문만 지키다가 말을 하기를 심각한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제가 반쯤 장난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시누이들 때문에 미치겠고 시조카들 때문에 진이 빠진다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이야말로 장난하냐고 따졌어요. 여태까지 제가 심각한 줄 몰랐다는 것 자체가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진심으로 여태 아무 생각이 없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남자와 지금껏 살았다는 게 기가 막혔지요. 이제야 심각하다는 걸 알았으니 남편이 해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말에 시댁으로 같이 가서 시어머니를 배웠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최종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고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이미 이겼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삿대질을 날리셨습니다. 저것 봐라. 또 힘든 척하네. 일부러 루즈도 안 바르고 머리도 산발을 하고 온 것 봐라. 하나도 안 힘들면서 저러는 게 아주 특기야. 나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딸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것만 아주 매사에 천하태평이라니까. 얼굴이 벌겋게 된 채로 저에 대한 오만 험담을 길게 늘어놓으셨어요. 듣는 동안 제 속에서 불길이 막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신의 지난 인생에 비해 제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게 뻔한데 그럼에도 제가 힘든 척을 해서 얄미워서 미칠 지경이시라는 거였죠. 시누이들에 비해서도 제 팔자가 편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다 듣고 난 남편이 보일 반응이 그런데 정말 대박이었어요. 안 힘들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안 힘들면 좋죠. 시어머니께서 혀를 찔리신 듯 너무 당황하셨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정도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네요. 엄마, 근데 왜 손주들 차별하세요? 내가 언제? 나는 그런 적 없어. 이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데요? 가당치도 않아서 이거 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네가 봐도 네 딸이 아빠는 안 닮고 엄마만 닮은 것 같지 않니? 저랑 닮았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목 짧은 것만 봐도 제 딸이잖아요. 이 사람은 기린처럼 목이 긴데 하필 저를 닮아서 애가 목이 유독 짧네요. 시어머니의 말문이 턱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기껏 하신다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정말. 결혼을 잘못 시켰어.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뱉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어떤 말보다도 사람 할 말 없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편 같은 사람 진짜 답답하고 돌아버리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똑같이 그러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기분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목구멍을 막히게 만들어드린 이후 제가 적어도 시댁 때문에 화병 걸려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중간에서 남편이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게 시댁 문제이자 고부 갈등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능력 좋은 남자였다면 참 행복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원래도 돈을 아주 잘 벌어다 준 적은 없었고요. 그럭저럭 벌어왔는데 저희 딸이 중학교 올라가던 때에 이직을 잘못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회사 옮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더 늦으면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남자는 도전이지. 결국 안 들어먹더니 사람 헛바람 불어넣는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가 망할 때 같이 망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딸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학원 하나를 못 다녀봤고요. 대학은 학비가 거의 안 들고 취업률이 아주 높은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은 단 한 번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자기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매사에 야무지고 차분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이고요. 고등학교 때 주말에 잠깐씩 아르바이트 한 걸로 자기가 쓸 것도 벌고 그것마저도 다 안 쓰고 조금씩 모았다가 저랑 남편한테 작은 선물 하나씩 주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저희 부부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자식복 하나는 끝내주게 타고났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제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했다는 것도 알고서는 저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그랬던 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효도해야 한다고 말을 해온 그런 착한 딸이에요. 제가 어렸던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더 못해줬기 때문에 미안할 따름이었는데 반대로 딸에게서 위로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보다 딸이 100배, 1000배로 나아요. 이렇게 괜찮은 아이니까 의사를 준비하던 의대생의 눈에도 들어왔던 거겠지요? 저희 딸이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생긴 남자친구가 의대생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걸 몰랐고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공부하느라 계속 바쁘고 뭐 그렇다고 하길래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대생이었더라고요. 인턴이 되었을 때 그쪽에서 먼저 저희 딸한테 결혼하자고 그랬고요. 저희 딸도 너무 기쁘게 그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제서야 집에다가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랑 남편이랑 웬 의사 사위인가 싶어서 얼마나 놀랐던지 모릅니다. 왜 여태까진 말을 안 했냐고 다그쳤더니 딸이 먹적은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의대생이랑 사귀다가 의대생이 의사가 되고 나면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서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차마 거기다 대고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뭐든지 다 알아서 잘하는 훌륭하고 기특한 딸이니까 이번에도 그저 묵묵히 믿어주고 밀어주면 될 일 같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너무 정신없고 힘들기 때문에 우선 결혼을 빨리 해버리고 싶다고 예비사위가 뜻을 밝혔고요. 그래서 상견례도 금방 잡혔어요. 그날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예비사위가 그날 오전까지 병원에서 너무 피곤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얼굴이 상한 채로 나타났고요. 그 바람에 예비사돈 내외께서는 의사가 된 아들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을 뿐 그 외에 대화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가까운 날짜에 자리가 나서 예식장 예약도 금방 잡혔고요. 저희 딸이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당연히 온 집안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부러워서 미치려고 하였어요. 특히나 큰 시누이가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였고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는데 저를 보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자식 농사 지은 것 같아서 부럽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더군요. 그 앞에서 제가 자랑도 안 했고요. 얄미운 겸손도 안 떨었어요.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시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씁쓸한 웃음 한 번으로 회상할 수 있는 과거가 되었으니까요. 시조카들은 아무도 장가를 못 들었는데 저희 딸만 이렇게 먼저 시집을 가게 돼서 그건 참 묘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금세 결혼식 날짜가 됐습니다. 저하고 남편은 집 근처에서 간단히 혼주 메이크업을 기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딸은 예식장과 붙어있는 곳에서 신부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신랑 신부 둘 다 한 곳에서 받는 상품이었는데요. 거기에 혼주 메이크업을 추가로 해서 사돈 내외도 함께 받으시는 거였죠. 저랑 남편은 나이 잡수실수록 납친잠이 없어지셔서 새벽까지 일어나신 시부모님이랑 같이 예식장으로 이동했어요. 시조카가 모는 승합차를 타고 말이죠. 큰 시누이네 첫째 말입니다. 저희가 선발대여서 넉넉하게 도착을 했어요. 후발대까지 오면 다 모여있기로 했고 저는 딸을 보려고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딸을 발견해서 웃으며 이름을 부르려던 제가 멈칫하고 말았죠. 예비 안사돈이 딸의 곁에 있었거든요. 화장도 참 잘 먹었네. 예쁘게 되니까 좋으니? 몸뚱이 하나 가지고 와서 의사를 낚았으니 좋지 않을 리가 없겠지. 그래, 참 대단하다. 근데 들려온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안사돈의 표정에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떨리는 심장을 붙잡고 더 가까이 가는데 안사돈이 돌아서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른 어색한 미소를 지어내더군요.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어서 그냥 목례만 했습니다. 그러자 헛기침을 하면서 안사돈이 자리를 뜨는 거예요. 방금 그게 대체 무슨 상황이었냐고 딸에게 물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친 딸이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거의 울고 있었어요. 엄마인 저는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괜찮아? 어? 우리 딸 괜찮은 건 맞아?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봐.
엄마가 지금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뭐를 놓치고 있는지 다 얘기해봐. 괜찮으니까 다 터놓아도 돼.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삭히면서 참고 인내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면 생각하며 버티고 이랬던 저희 그 기질을 물려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딸이 속에 감춰둔 이야기를 여태까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아줘서 딸에게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제가 못나서 딸이 힘들었던 거라는 생각밖엔 안 들더군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고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로 말이 나온 뒤부터 안사돈이 저희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자주 건넸고 매번 비웃고 깔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딴 집안과 그딴 학벌로 감히 의사와 결혼하는 게 대단하다면서 항상 그렇게 안사돈이 비꼬았다고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수모를 당해왔던 그 지난 날이 스쳐가더군요. 이 결혼 절대 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제 결심을 알아차린 딸이 후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모녀가 뜻이 통했으니 이제 작전 개시였습니다. 저와 함께 선발대로 온 큰 시누이네 첫째를 찾았어요. 큰 시조카 말입니다. 이 녀석이 떡잎부터 남달랐는데 그 남다름을 오늘 한번 마음껏 펼치게 둘 작정이었죠.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시조카들에게 하객들한테 연락을 싹 돌리라고 했어요. 그날 깨달았죠. 제가 시조카들 때문에 고생했던 과거가 다 쓸모가 있었다고요. 다들 제 손길을 받으면서 지내봐서 그런지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분노가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이 돼서 빠릿빠릿하게 행동 개시를 하더라고요. 제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충성심마저 엿보였네요. 이윽고 예식 시간이 다가왔는데 신부 측 하객들이 심상치 않은 것에 신랑 측에서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고요? 사나운 인상에 깍두기로 보이는 남자들만 쫙 앉아 있었으니까요. 큰 시조카의 인맥이었답니다. 다리를 산만하게 떨어대면서 살벌한 눈빛을 쏘아대는 모습에 신랑 측 하객들이 기겁하면서 전부 고개를 돌렸어요. 예비 사돈 내외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대체 저게 뭔가요? 어디 조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안사돈이 경악하며 외쳤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까? 엄연히 하객인데.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상대 입을 다물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돈 내외가 말문이 막힌 사이 예식이 시작되었고요. 신랑 입장 때 특히나 인상이 나쁜 깍두기 한 분이 일어나서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놀란 예비사위가 입장을 하다가 나자빠지는 사고가 있었죠. 제 딸은 우아하게 입장을 잘했고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자꾸만 신부 측 자리에서 살벌한 눈빛이 날아오니까 집중을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기만 했고요. 어영부영 축가 순서가 되었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모가 못나고 부족한 거지 자식은 잘못이 없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희 딸애가 괜한 수모를 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귀한 딸애인데 시집가서 매일 수모를 당하고 두드려 맞고 살 거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매일 그렇게 당하면 아무리 자기 남편이 의사라도 힘들지 않겠어요? 낳는 것보다 맞는 게 더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하객들은 이제 혼돈으로 빠져든 상태였고요. 아까부터 진작에 이곳에 불편해 죽는 줄 알았다면서 다급하게 예식장을 빠져나가는 신랑 측 하객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건데? 몰라? 모르면 그냥 닥쳐! 예비사위가 따져묻자 그 얼굴에 딸이 부케를 집어던지면서 통쾌하게 웅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하고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나가기 시작했고요. 저는 하객석을 채우고 있던 깍두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사람들 대체 아까부터 뭐야? 무서워 죽겠는데 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이보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안사돈이 혼비백산을 했고 깍두기들은 어깨와 목을 돌리고 주먹을 매만지면서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예비사위를 둘러쌌어요. 니 병원 어디서 일하나? 우리가 좀에 가도 되겠지? 예비사위는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습니다. 초토화가 된 예식장을 벗어나는 제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네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모여서 비패나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이를 주도해서 버려버린 것이니 협조해줘서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그런 인사를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시누이가 손을 휘젓더군요. 옳게! 우리는 다 옳게 편이야. 그러니까 괜히 미안하게 됐다느니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맞아. 솔직히 그동안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다들 올케한테 미안한 구석 없는 사람 우리 집안에 없을걸?
뒤이어 작은 시누이가 머쓱해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묘한 웃음이 지어졌죠. 그리고 어느새 많이 늙으신 것 같은 모습의 시어머니께서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얼핏 웃으시며 고개를 아주 크게 끄덕이셨고 저는 그걸로 된 거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결혼식 당일에 일어난 시끌벅적했던 파혼 이후 저희 딸은 그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사위로 맞을 뻔했던 그 의사 녀석은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되기도 전에 아주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병원에 등장한 험상궂은 깍두기를 본 순간 겁을 먹고 황급히 도망을 치다가 계단에서 왕창 굴렀거든요. 양쪽 팔과 허리를 주로 크게 다쳐서 꼼짝없이 기나긴 병상 위에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웃긴 건 병원에서 마주친 깍두기들은 저희 큰 시조카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이 피로 누적 상태에서 깍두기들을 보고는 결혼식 날 봤던 그 사람들이라고 판단해서 대뜸 겁부터 집어먹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찾아온 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새가슴인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곧 환갑을 앞두고 있는 장년 여성입니다. 이 나이대쯤 되면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하나씩 사연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요. 사람 사는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때론 같이 역정도 내며 만나보지도 않은 사연자분들이 가끔은 친구 마냥 정도 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듣는 좋은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듯 행복과 불행은 워낙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가 어렵죠. 전 꽤 불행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하곤 했는데요. 그럼에도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원동력으로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견뎠기에 이젠 조금은 제 삶이 행복에 가까워졌다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했다면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전 잘 살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에 삼남 일녀 중 셋째로 태어나 홀로 딸이라는 이유로 꽤나 차별을 받으며 자랐어요. 엄만 6살이란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일을 알려주셨죠. 빨래나 설거지, 그리고 집 앞을 쓸고 바닥을 걸레질하게 시키셨어요. 워낙 어릴 때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렇게 집안일을 마치면 엄만 음식 준비를 하셨고 전 어린 동생이 자고 있는 방에서 자곤 했어요. 여느 때와 같이 포대기로 감싸져 있는 동생 옆에 자고 있던 어느 날 동생이 귀를 찌를 정도로 크게 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고 말았죠. 동생에게 가까이 가보니 얼굴이 시뻘개진 채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달려와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분노에 찬 악에 바친 소리였어요. 너, 네 동생 이렇게 얼굴 뻘개져서 울고 있을 동안 뭐 했어? 동생 잘 보라고 방에 같이 뒀더니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제가 뭐라 변명할 새도 없이 엄마는 제 팔뚝을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며 나가셨죠. 그리고 그날 갑작스러운 열병을 앓던 동생은 병원으로 가던 도중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 때문에 우리 승민이가 죽은 거라고. 네가 옆에서 잘 돌봐줬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게야. 어린 나이 애들은 엄마의 책임 전가에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나이에 전 죄책감이라는 벌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후 아버지의 체벌이 있으셨어요. 제 종아리를 회초리로 있는 힘껏 때리셨고 전 그날 걷기도 힘들 정도로 팅팅 부은 다리를 싸매고 혼자 눈물을 훔친 채 연탄불 하나 떼지 못한 방 안 구석에 웅크린 채 잠을 청했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장례식이 치러졌죠. 순간순간 저를 노려보던 어르신 분들의 그 눈초리를. 저는 그 눈빛과 말들이 몇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남네요. 저년이지? 지 동생 잡아먹은 년. 그렇다니까. 어디 계집으로 태어나 하나뿐인 즉 귀한 남동생을. 친지 어리신 분들은 어린 제가 앞에서 듣던 말던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차시거나 욕을 하셨고 전 장례식 내내 그 얇은 모시적삼이 축축히 젖어갈 정도로 눈물을 훔쳤답니다. 이후로 부모님에게 오빠들과의 차별은 물론이고 덩달아 미움까지 사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국민학교에 올라간 뒤였어요.
식사를 하자며 작은 원통 식탁을 들고 오시던 엄마가 말하셨죠. 우리 아들들 맛있는 고등어 먹자. 엄마가 아들들 먹으라고 연탄불에 구웠어. 엄마, 저는요? 니녀는 그냥 김에 간장 한 종지면 족하지 뭘 바라는 거니? 지금 주는 밥마저 뺏기기 싫으면 그걸로 감사해 하며 먹어라. 네. 저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들에게 기름 발린 고등어에 가시를 발라주며 흰 쌀밥 위에 양손 정성스레 올려주는 엄마를 한번 쳐다봤고 그저 보리밥을 싼 김에 간장 한 방울 찍어 먹으며 풍기는 고등어구이 향만을 음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허기가 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죠. 학교를 갈 때에도 엄마의 시선은 온통 오빠들에게만 집중돼 있었어요. 상민아, 영민아, 도시락 가져가야지. 도시락 가져가라는 엄마의 말에 후다닥 다시 돌아오던 오빠들은 도시락 보자기를 챙기며 말했어요. 오늘은 소세지 넣었어? 그럼 엄마가 오늘은 소세지랑 계란 후라이 같이 넣어줬어. 환히 웃으며 말하던 엄만 이후 저를 보더니 아까와는 다른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학교 안 가고 뭐 하는 거니? 엄마, 저도 점심에 도시락 먹고 싶어요. 한 번 용기 내어 엄마에게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부탁해 봤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대답은 달라진 게 없었죠. 계집 주제의 정신 타령은 아침 저녁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라. 어디 이 판국에 삼시세끼를 먹으려 하는 거야, 금방지게. 헛소리 할 거면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일하든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결국 아무 수학 없이 오빠에게 물려받은 낡아 빠진 책가방을 들며 학교로 향했어요. 소심하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제 성격 때문인지 쉽사리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국민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는 외톨이였습니다. 요즘 들어 소위 말하는 왕따와 같았죠. 그래도 절 괴롭히거나 제게 직접적으로 막말을 하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저 다들 숨어서 뒤에서 속닥거렸죠. 야, 제가 6살 때 동생을 잡아먹은 애라면서? 응? 내가 엄마한테 들었어. 불길한 아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더라. 맞아, 나도 들었어. 실제로 보니까 더 음침해 보이는 것 같아. 야야, 그만해. 저러다 쟤 듣겠다. 애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누가 저에 대해 얘기를 한 건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일일이 말하며 설명하기 뭐했어요. 엄마가 뒤에서 아줌마들과 제 얘기를 저런 식으로 했던 걸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저 모른 척하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학교에 와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과 운동장에서 걱정 없이 뛰어놀며 무언가를 배워간다는 것도 항상 어디서나 홀로였던 저에겐 외로움을 달래주는 법과 같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살 때쯤 일어난 일이었어요. 곧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춥디 추운 겨울날이었죠. 방을 데우기 위해 피운 연탄불에 작은 불씨로 인해 집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화재로 저희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재가 난지도 모른 채 방 안에 있던 오빠들과 전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빠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고 전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뒤늦게 책의 글씨들이 뿌옇게 보이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걸 인지한 저는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풀이야, 풀. 얘들아, 어서 나와, 어서. 뒤이어 달려온 엄마의 부름에 저희는 급히 방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오빠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며 다퉜죠. 그 순간 천장에 불에 탄 석가래가 우르르 떨어졌고 저희 앞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절망하고 있는데 그 사이 틈새로 엄마가 손을 뻗어오셨고 이어 큰오빠를 먼저 빼내셨죠. 다음 작은 오빠마저 빼낸 그때였습니다. 하필이면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 불에 달궈진 나무 판자가 떨어지며 파편이 제 볼에 튀었고 전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더 이상은 위험하겠다 감지를 한 건지 엄만 이후로 제게 손을 뻗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저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 방 안에 홀로 갇힌 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안방을 빠져나오던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문을 부수고 방으로 와주셨죠. 모포를 둘러싸고 있어 겨우 불길을 면했던 아버지는 제게 신락 같은 희망인 그 모포를 전해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어서, 너 먼저 이거 쓰고 나가야 된다. 나도 곧 뒤따라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빠르게 나가야 돼. 전 눈물을 후두둑 쏟아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황급히 온몸을 모포에 뒤집어 쓴 채 방을 빠져나왔죠. 방을 빠져나오는 과정에 제 몸의 일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볼에도 꽤 커다란 자국이 남아버렸고요. 아직도 그 화상 자국을 보면 그때 그 끔찍했던 화재의 기억에 다시금 그 고통이 실현되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빠져놓은 곳에는 검게 그을린 재를 묻힌 채 숨을 허덕이는 오빠들과 저를 보더니 놀래 달려와 안아주던 엄마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절 버리고 가던 엄마의 뒷모습을요. 때문인지 엄마의 처음으로 안아주던 그 뜨거운 포옹이 전 그저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버진 끝내 그 방을 빠져나오지 못하셨고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희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또 한편으론 아버지가 목숨 바쳐 구해준 제 인생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순간의 사고로 재산이 모두 불타버린 저인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순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고 잠시 동안 친척 집에 머물러야 했죠. 그렇게 국민학교 졸업장이 마르기도 전에 엄만 저를 봉제 공장으로 취직시켰어요.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저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말이죠. 오갈 데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유일한 벗이었던 배움의 즐거움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제 말을 들은 엄만 제 뺨을 찰싹하고 갈기며 역정을 내셨어요. 너 진짜 엄마마저 죽는 꼴 보고 싶은 거니? 네 아빠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빠도 없이 우리 네 식구 살아가려면 너라도 돈을 벌어와야지. 오빠들은요? 큰오빠는 중학교도 졸업했잖아요. 네 오빠들은 우리 집안의 유일한 남자들이잖니. 고작 중졸로 학력을 마치게 해서 되겠어? 네 오빠들은 이 어미가 꼭 대학교까지 보내고 말 거야. 저는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계집이 배워봤자 뭐 하겠어. 잔말 말고 엄마 욕 보이지 않게 사고 치지 말고 가서 일이나 잘하렴. 알았어? 저는 그저 아무 말 못하고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14살 어린 나이에 들어간 봉제 공장은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14시간씩 기계처럼 돌아가는 반복되는 일상에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일하며 받은 급여의 80% 이상은 오빠들의 용돈과 학비로 다 들어갔고 전 푼돈은 안 될 만큼 작게 남은 급여로 겨우 입에 풀칠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생활 패턴이 동일하고 다들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저를 뒤에서 욕하며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기에 혼자만의 벽을 치며 살아가던 저에게도 처음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었죠. 그 친구도 저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탓에 부모님이 강제로 취직을 시켰다고 들었는데요. 그 친구는 집안의 장녀인데 아픈 동생들을 위해 부모님 뜻을 따라야 한다면서요. 서스럼 없이 제게 본인 속사정을 말해주는 친구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제 속사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죠. 제 얘기를 듣던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볼 쪽의 흉터를 매만져줬어요. 이젠 안 아픈 거지? 이젠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처음으로 받아본 누군가의 걱정에 저 또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전 가족들보다 가까운 사이가 됐죠. 몸은 고된 공장 생활이었지만 친구도 생기고 저는 전보단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을 보였어요. 확실히 웃음도 늘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고 전 오랜만에 집으로 부른 엄마로 인해 화재 이후 처음으로 친척집에서 벗어나 겨우 얻었다는 집을 찾아가 볼 수 있었어요. 높은 언덕 위에 또 계단을 올라가야만 갈 수 있는 작은 옥탑방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집을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밥상을 거하게 차려두셨더라고요. 전 얼떨떨한 마음에 이게 다 뭐냐며 누구 생일이냐고 물었죠. 그래도 네가 공장에서 열심히 벌어다 준 덕분에
네 오빠들이 대학도 갈 수 있게 됐고 우리들도 다시 뭉칠 수가 있게 됐는데 엄마가 이런 밥상 하나 못 차려줄 거라 생각했어? 네,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전 지금껏 엄마가 제게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알았기에 순순히 고마움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쩐지 제게 이러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쩐지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다. 제 말에 헛기침을 하시며 엄만 대답하셨죠. 그리고 이어 엄마의 말에 제 예상은 확신이 됐습니다. 어쨌건 너도 이제 20살이 되었잖니. 마침 괜찮은 혼사자리가 들어왔다. 네? 저는 아직 결혼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어요, 엄마. 엄마 얘기 들어. 너 왜 예전에 아빠 친구라고 자주 놀러 오시던 장씨 아저씨 기억나? 네. 무슨 사업하신다면서 항상 오실 때마다 선물 들고 오셨던 아저씨 기억나요? 그래, 그 아저씨 아들이 올해로 28이란다. 너랑은 나이 차이 좀 있지? 근데 그게 어디 나이 차이겠니? 애가 참 순하고 착하다 했어. 날짜랑 장소는 엄마가 그쪽 집이랑 얘기해서 알려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알았지? 엄마, 전 그냥 평범하게 만난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할래요. 죄송하지만 이런 맞선 자리는 부담스러워요. 너는 정말 사실 네 오빠가 대학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있다. 그쪽 집에서 널 자기 아들이랑 매저만 준다면 네 오빠 취직시켜준대. 우리 집 운명은 너한테 달린 거야. 이럴 때만 제 손을 잡으며 부탁한다는 엄마가 이젠 가소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지냈는데 커갈수록 엄마의 아들 사랑이 제겐 점점 가짱게 느껴졌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전 한숨을 쉬며 대답했고 그런 제 모습에 엄마는 목소리를 더욱 키워 말했어요. 생각할 게 뭐 있어? 너 이게 어디 흔한 혼사짜린 줄 아니? 어디 너 같은 게 이런 집안에 시집이나 갈 수 있겠냔 말이야. 잔말 말고 맞선 보고 시집 가거라. 그게 너랑 네 오빠 모두 위하는 길이다. 엄마의 막무가내에 밥을 먹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거하게 차린 한상이었어도 먹는 게 먹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 했고 맞선 당일 엄마가 강제로 데려간 미용실에서 난생 처음 머리를 하고 화장까지 받았습니다. 화장을 하니 볼 쪽 흉터가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후 골라준 옷을 입고 시간 맞춰 맞선 장소로 가니 저보다 먼저 도착한 남자분께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성함을 여쭤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엄마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맞선이었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번 보고 말자 이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장씨 아저씨는 제게도 좋으신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어 앞으로 더 만나봐도 괜찮겠다 싶었죠. 저희는 몇 번 만나본 후 정식으로 교제를 했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던 날 손을 잡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더군요. 그런 순수함에 더 마음이 간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원하는 결혼이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제 몸의 화상 흉터를 보고도 크게 거리끼지 않아 했어요. 이 정도 사람이면 저도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렇게 교제한 지 2-달 만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장씨 아저씨께선 여전히 인자한 웃음으로 오랜만이라며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그런데 어머님께선 제가 썩 느끼지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시종일관 표정을 풀지 못한 채 딱딱한 표정으로 절 대하셨죠. 내가 편히 말을 놓을게요. 괜찮죠? 아, 예,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제 말에 고개를 치켜 세우더니 절 위아래로 훑으며 물으셨어요. 지금 공장에서 6년째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집 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하는 거 알고 있겠지? 네, 다들 그러시길 원하시면 제가 뜻에 따라야죠. 이런 말긴 잘 알아들으니 다행이네. 원래 아가씨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 한 발자국도 못 붙이는데 우리 집 영감이 믿을 만한 친구 딸내미라 하고 우리 집 아들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하겠다마는 네, 솔직하게 중학교도 못 나온 며느린 두고 싶지 않았어.
내 아가씨가 썩 마음에 내키진 않는단 말이야. 알아듣겠어? 예비 시어머님의 거침없는 솔직한 입담에 옆에 계셨던 장씨 아저씨가 여보 하며 눈치를 주셨고 그제야 한껏 풀린 목소리로 말하셨죠. 어찌됐건 우리 집 식구가 되면 내 옆에서 집안일도 좀 알려주고 할 테니 나중에 분가하더라도 너가 살림 좀 잘할 때까진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내 너희 신혼방은 나름 잘 꾸며주마. 알겠지? 전 조심스럽게 네 하며 대답하였고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뵌 후 며칠이 지나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전 이 소식을 공장에서 만난 하나뿐인 제 친구에게 전해줬죠.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맞선 보고 그렇게 바로 결혼해도 되는 거야? 조금 더 만나보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파악한 후에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니? 게다가 그 집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엄청난 시집살이가 기다릴 텐데 괜찮겠어? 그 어머님이 널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며.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진심 어린 걱정을 쏟아냈었죠. 전 친구를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켜 주었고 친구는 그런 절 알았다며 토닥여 줬죠. 시집가서도 잘 살라는 덕담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친구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건 금방이었어요. 시집을 가자마자 전 온갖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양의 손빨래와 이불빨래, 밥 시간대가 되면 어머님의 명령하에 갖가지 반찬들을 조리했고 식구들의 식사가 끝난 후에야 저는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큰 집을 빗자루로 쓸고 닦고 걸레질하고 모든 집안일이 끝나야 전 그나마 쉴 수 있었죠. 시어머니의 구박도 한몫했어요. 매번 제가 하는 모든 집안일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지금 이게 걸레질을 한 거니? 어쩜 손이 이렇게 야무지지가 못해. 먼지들 군데군데 멈춰 있는 것 좀 봐라. 깨끗해질 때까지 다시 해. 그래도 시어머니의 이러한 구박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아왔던 저력이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전 그렇게 묵묵히 시집살이를 해나갔죠. 아버님은 한결같이 제게 따뜻하셨고 남편도 항상 마지막까지 집안일을 마치고 오면 수고했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하여 제 시집살이는 꽤 나쁘지 않았어요. 되려 행복했던 때도 있었죠. 깔끔하게 집안일을 마칠 땐 시어머니께서 이제야 좀 완벽히 한다며 떨떠름해 보이긴 해도 고생했다 말 한마디 덧붙여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후 4년 만에 제게 큰 축복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네요. 제 임신 소식은 시댁은 물론이고 친정집에서도 경사와 같았어요. 소식을 전하고자 전화를 걸었는데 저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죠. 그래, 왜 이렇게 소식이 뜸한가 했어. 네가 시집간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이 소식을 듣나 했다. 어찌됐건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근데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언제 알 수 있대니? 꼭 아들이어야 할 텐데. 안 되겠다. 내가 아는 무당집에 가서 부적이라도 써야지. 하지만 엄마의 이러한 아들 타령에 제 기쁨도 조금은 반감이 됐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다 그러세요. 얘가 또 모르는 소리 한다. 네가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너도 그렇고 우리 집도 어깨를 피고 살 수 있는 거다. 알겠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느낀 저는 이만 끊겠다 전하며 수화기를 내려놨죠. 그리고 이러한 아들 타령은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뱃속 아기가 딸이던 아들이던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난 그래도 아들이면 좋긴 하겠어. 같이 목욕탕도 가서 때도 밀어주고 축구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에 이어 친정엄마도 아들 하시던데 이제 당신까지 그럼 뱃속 아기가 부담스러워 나오겠어요? 정말이지 부담의 연속이었어요. 딸이라도 나오면 당장 내다 버리라 할 기세들이었죠. 시간이 흘러 제 배는 점점 풍선처럼 불러왔어요. 그럴수록 거동도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벅찼죠. 가끔씩 뱃속 아기가 발로 뻥뻥 찰 때면 장기 전체가 뒤틀리는 것 마냥 아파했어요. 그 광경을 본 남편은 아기가 발길질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며 아들인 게 틀림없다고 좋아했죠. 제 걱정은 고사하고 이 와중에도 아들 타령을 하는 남편의 배를 똑같이 때려주고 싶었답니다.
이후 명절이 다가왔어요. 항상 시댁과 함께였기에 이번만큼은 제사만 지낸 후 친정집으로 가 좀 쉬라는 시부모님의 배려가 있으셨어요. 전 감사의 말씀을 표한 뒤 남편과 친정으로 향했죠. 안타깝게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두 오빠들 때문에 엄만 홀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와 남편을 보자 놀라시며 왜 시댁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왔냐며 물으셨죠. 시부모님의 배려가 있었다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피곤했는지 오자마자 양해를 구하곤 바로 잠들었고 엄만 저보고 편히 앉아있으라 하셨지만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와주겠다며 거들었죠. 엄마도 크게 사양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어 방 안에 있던 오빠들이 슬금슬금 나와 절 봤죠. 오랜만이네. 시집 잘 가더니 얼굴이 좀 핀 것 같다. 누군 이 낡은 옥탑방에서 이러고 사는데 누군 좋은 집구석에서 먹고 사니 살판 났겠어. 만들어 놓은 전을 하나 집어먹으며 얄밉게 큰오빠가 말했어요. 그러게. 때깔이 고와졌네. 근데 네가 아무리 날고 겨봤자 우리 집에선 뭣도 아닌 셋째 딸년이지 뭐. 야, 너 온 김에 우리 담배 한 가씩만 사다 주라. 뒤이어 배불러 있는 동생에게 던지는 말본세하며 하다 심부름을 시키는 작은 오빠가 얄밉게 텔레비전을 틀으며 말했죠. 엄마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말리거나 제지하는 것도 없이 묵묵히 전을 부치고 계셨죠. 물론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좋은 집에 사모님 되더니 오빠들 하는 말들이 웃음이며 화를 내는 두 오빠들의 모습에 전 어쩔 수 없이 밖을 나섰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에 든 남편과 오빠들 말이라면 꿈뻑 죽는 엄마에게 대신 부탁을 하기도 뭐했죠. 그렇게 낑낑대며 담배 두 갑을 사들고 그 언덕을 올라 옥탑방 계단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을 다 올라오니 순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전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고 옆에선 보호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이 있었죠. 남편을 부르니 제가 깨어난 걸 알았는지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절 보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울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배가 홀쭉해졌단 것도요. 세상에 나와 빛 한 줌 보지 못한 채 제 아기는 그렇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팅팅 부을 정도로 오열을 하다 보니 화상 흉터들이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제게 심부름을 시킨 오빠들이 미웠고 그걸 옆에서 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조용히 있던 엄마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한 제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절 더욱 냉혹하게 만든 현실은 아직 몸조리조차 끝나지 못한 제게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도 말리지 않는 시아버님과 남편이었죠. 임신 이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시댁 식구들은 한순간에 절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이후 트라우마라도 생긴 건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마음의 준비가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원했고 몇 번이고 제게 아이를 갖길 시도했지만 전 몇 번이고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식구들의 냉대는 똑같았습니다. 아가, 국이 좀 짜구나. 간을 다시 해야겠어. 요즘 따라 음식간이 하나도 안 맞다. 신경 좀 써라. 평생 반찬 타박 없으셨던 아버님은 이후 간이 안 맞는다며 핀잔하게 일쑤셨고 예, 다림질을 할 거면 제대로 좀 해야지. 여기 아직 주름진 거 안 보이니? 어쩜 잘하는 게 하나 없어. 모든 집안일을 따라다니며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님이었죠. 여보, 이제 들어와요? 오늘도 늦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점점 집을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말에도 별다른 대답 없이 화장실로 간 남편은 씻고 오더니 저에게 등을 돌려 잠을 청했죠. 점점 늦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젠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기다리며 전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뒤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어디 있다 이제 오는 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늦게 들어오고 이젠 외박까지 해? 같이 일하시는 아버님은 퇴근 시간 맞춰 오셔서 저녁도 드시고 하는데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전 아무렇지 않게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려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이거 놔.
아빠가 이제 사업 일부를 내게 위임했어. 그래서 지금 거래처 접대도 하고 온 거고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데 생각하는 꼬라지하곤. 제가 부여잡은 옷깃을 떼내며 큰 소리로 그 자리를 피하는 남편이었어요. 전 의심스럽긴 해도 남편의 말을 믿고자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뒤에도 외박을 하고 온 남편의 자켓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전 이 향수 냄새의 근원지를 또 전처럼 물어봤자 이리저리 핑계대며 둘러댈 것이 뻔하니 무엇이 진실인지 직접 가보자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남편 퇴근 시간대에 맞춰 회사 근처로 가봤습니다. 시부모님한텐 남편이 오랜만에 둘이 밖에서 데이트를 하자며 불렀다고 거짓말로 들러댔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는 어떤 여자를 태우고 차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회사는 아버님의 사업체였기에 집과 거리가 가까워 평소에 남편은 그냥 걸어 다녔고 특별히 거래처와 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만 차를 타고 나갔었습니다. 요즘 시아버님이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기로 맘먹었는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럴수록 더욱 늦어지고 오늘처럼 차를 가져가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전 그저 남편 말대로 거래처 접대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거래처 사람이라기엔 진한 화장에 너무나도 젊은 여자가 옆에 타고 있더라고요. 전 순간 어안이 벙해졌지만 행여나 놓칠까 뒤에 오는 택시를 마구잡이로 타고 남편 차를 따랐습니다. 남편이 향하던 곳은 회사와 집에선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여관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그 여관을 들어가려 하는데 전 분노에 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철퍽 하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건지 제 쪽을 본 두 사람은 깜짝 놀래 그 자리에 멈춰 서더라고요. 전 빠르게 눈물을 닦아내고 옆에 여자를 가르치며 물었죠. 옆에 여자 누구야? 누군데 이런 데를 와? 거래처 사람이란 헛소리 할 거면 집어쳐? 이랬더니 옆에 여자가 남편과 더욱 밀착하며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오빠 애인인데요? 오빠가 결혼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행해서 찾아올 줄이야. 굉장히 불쾌하네요. 가자 오빠. 그렇게 새침대며 뻔뻔하게 말하던 상간녀는 제 남편을 데리고 뒤돌아섰고 전 떠나려는 남편의 바지자랑을 붙잡으며 외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들려오는 남편의 답에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뱃속에 애 하나 간수 못하고 트라우마를 합시고 맨날 방구석에서 질질 짜는 주제에 그나마 집구석에서 편히 먹고 살게 하는 것만으로 감사히 여길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아떼며 그 여자를 데리고 기어이 제가 보는 앞에서 여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잔 들어가면서 잠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절 보며 입꼬리를 쓱 올리고요. 꼭 비웃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길로 도저히 시댁이가 남편의 부모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전 하나뿐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시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없었기에 길가에 놓인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전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말했죠. 친구가 저보다 더욱 길길이 날뛰며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20살이 됐을 때 저처럼 공장을 나와 버스 안내와 전단지 알바 등 여러 일을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아팠던 동생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져 더 이상 본인이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드디어 해나가는 친구가 한편으론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간 친구네 집은 대식구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수험생 둘째 동생과 갓 고등학교에 올라간 쌍둥이 셋째, 넷째 동생, 그리고 15 사춘기 막내 동생까지 넓지 않은 집안이 북적북적했어요. 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한 제게 따뜻한 밥상도 가져다 주셨죠. 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엄마의 정이 가득 담긴 따스한 밥상에 그만 울컥 눈물을 쏟으며 감사히 먹겠다 인사를 전하곤 밥술을 떴죠. 그런 제 모습에도 친구네 어머님은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으라며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셨어요. 전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저 식사를 마쳤습니다. 뱃속 아이를 그렇게 보낸 후 이렇게까지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있나 싶어요.
밥 한 술 뜰 때마다 떠나간 아이 생각에 신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대충 밥 몇 숟갈로 끼니를 때웠답니다. 친구의 가족의 배려로 간단하게 씻고 친구의 안내로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방에 가서 자면 돼. 둘째가 수험생이라 공부하는데 좀 예민해서 시끄럽지 않게만 조심해주면 괜찮을 거야. 음, 정말 고마워. 비록 두 다리 뻗고 자기엔 다소 협소한 방이었지만 이마저도 감사했던 저는 친구에게 진심을 다해 고맙단 말을 전하고 잠에 들었죠. 다음 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고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절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두 분이 함께 거실에 앉아 어디 갔다 왔냐며 물으셨죠. 전 솔직하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여자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모습부터 여관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 그리고 제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를 감싸고 돌며 소리친 것까지 모두 말했고 시부모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 이내 알겠다며 들어가 보라 말하셨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부모님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애가 오죽했음 바람을 필까. 본처가 잘해야 바람을 안 피지. 다 제가 못하니까 우리 애가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남편 바람핀 것도 제 탓으로 만드는 시어머니와 쉿, 조용히 말을 해야지. 거참 조심성이 없어. 그러다 애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시어머니 입단속을 시키는 시아버지였어요. 듣던지 말던지 내가 뭐 쟤 무서워서 내 집에서 말도 맘대로 못해요? 뒤이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전 더 이상 이곳에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죠. 그땐 지금처럼 이혼이 마음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기에 결심이 마치자 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던 일들을 얘기했고 절 옹호하는 답변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엄마의 말에 전 적잖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남자가 밖에서 사업하다 보면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뭐 그딴 걸로 이혼이네 뭐네 말을 짓거리고 있어? 기어이 네가 우리 집과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갑다. 잔말 말고 얌전히 내조나 잘하고 있어. 소리를 냅다 지른 친정엄만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한참을 끊어진 수화기만을 바라보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친정엄마나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더 집중하자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늦게 온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며 먼저 말을 꺼냈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조금 당황하나 싶더니 곧 비웃으며 묻더라고요. 당신이 나가면 혼자 뭐 어떻게 살려고? 이혼한다면 장모님은 당신 절대 받아줄 것 같진 않고 뭐 하나 있는 그 가난한 집 친구한테 빌붙기라도 할 건가? 남편의 말이 영 틀린 만도 아니었기에 전 그저 남편을 노려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원한다면 시부모님께 대신 말을 전해보겠다며 방을 나섰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간 남편을 전 뒤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있었죠. 남편이 뭐라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시어머님은 어이가 없는지 본인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절 눈치채셨는지 제 쪽을 바라보시더니 나와 말씀하셨어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전 시아버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겉옷을 걸친 뒤 나왔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는데 옆에 나란히 걷던 시아버님이 제게 물으셨죠. 너희 아빠와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말해줄까? 절 바라보며 물으시는 아버님에게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아빠와 난 군대에서 만났었지. 너희 아빠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 6.25 전쟁할 때 우린 함께 참전했고 날아오는 총을 내 대신에 너희 아빠가 맞았었지. 넌 잘 몰랐겠지만 발 쪽에 총알을 빼낸 흉터가 있었을 거다. 난 항상 빚을 지며 살고 있다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 집이 그렇게 화재로 다 타버리고 내 친구마저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니 내 이 남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지. 그러다 나이가 다 차도록 제대로 된 여자 하나 데리고 오지 못하는 내 아들 녀석과 참 똘망똘망하니 귀여웠던 네가 생각나더라.
마침 너도 20살이 됐다 하고 내 아들과 너가 함께 있는 모습 보고 있자니 그보다 더 흡족한 게 없었어. 둘이 결실을 맺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내 그걸로 신세를 다 갚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네 오빠도 사돈과 얘기를 한 끝에 내가 결혼하면 취직시켜주겠다 조건을 건 거야. 근데 뱃속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는 네 모습 보자니 가슴이 답답한 게 네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괜히 미워지더구나.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심술이 좀 나 있었던 것 같다. 그건 내 사과하마. 그리고 저 아들 녀석 일은 내가 면목이 없다. 원한다면 이혼도 해. 근데 날 보고 조금만 더 이 결혼 생활 유지해보면 안 될까? 저 아들놈한텐 내가 따끔하게 말해놓을 테니 말이다. 이 늙은 시애비 부탁이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과거 얘기 때문인지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탁 때문인지 얘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버님을 믿어보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아버님께 어떻게 말을 들은 건지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그때와 같은 일 없을 거라며 사과하더니 전처럼 외박을 하지도 않고 늦게 들어오는 날보단 정시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져 갔어요. 하지만 한번 틀어진 남편과 제 사이는 다시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저도 쉽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저희는 다시 더 이상 나아지진 못했죠. 그냥 명목상 부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행실에만 충실한 채 살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갑작스레 친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죠. 친구는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며 쉼없이 달려온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여러 알바는 이제 접고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고 있었어요. 전 친구의 부름에 친구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전 반갑게 남편을 부르려는 순간 옆에 여자와 나란히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전에 제가 봤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 여자에게 화장품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때 이후로 생일에도 선물 하나 제대로 못 받아본 저로서는 어이가 없어 실수만 나오더라고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남편의 그 무섭다는 늦바람은 절 속여가며 계속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절 기만했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더 이상은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뒤로한 채 백화점을 벗어나려는데 뒤늦게 나타난 친구가 절 붙잡으며 말했어요. 저 여자 너가 말한 네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맞지? 너가 피할 게 뭐 있어. 잘못은 쟤들이 했는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건 맞지만 그럼 너 계속 저런 인간이랑 살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집에서 나와. 사람들이 아무리 이혼녀라며 손가락질해도 저런 뻔뻔한 사람이랑 어떻게 사니? 그리고 친구는 솔깃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동생들도 다 잘 자랐고 이제 독립하려 하니 자기와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죠. 제 친구는 외모도 반반하니 남자들이 많이 따랐지만 제가 옆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없다 하더라고요. 전 그런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일단 친구에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갔죠. 이후 퇴근 시간대쯤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봤다는 걸 모르는 남편은 뻔뻔한 얼굴로 저녁상을 차리라 하더라고요. 전 당장이라도 주걱으로 남편의 볼을 치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식탁 위에 밥상을 차린 뒤 남편을 불렀고 옷을 간단히 갈아입은 남편은 여느 때처럼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시작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남편은 잠시 저를 보는 듯 했으나 마저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 직전까진 말이죠. 나 당신 백화점에서 봤어. 그때 그 여자랑 아직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네? 왜? 혹시 또 잘못해서 아버님한테 사업체라도 뺏길까 그거 두려운 건가? 나름 침착하게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게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먹던 식사를 멈추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까 백화점에 있었구나. 이미 걸린 마당에 너한테 더 숨길 이유도 없겠다. 사실 우리 부부가 맞긴 했니? 너랑 내가 부부관계를 안 한 지도 5년이 지났어.
이 관계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그리고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 많았는데 마침 잘 됐네. 우리 이만 끝내자.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하던 남편의 모습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실 영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더욱이 남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침묵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와서 얘기를 어디서부터 들으셨던 건지 아버님이 성큼성큼 오시더니 남편의 뺨을 때리셨죠. 이 고얀 놈, 내가 그리도 가정의 평화를 깨지 말랬거늘. 전 남편을 더 치려는 아버님을 말렸고 돌아간 뺨에 손을 갖다 대던 남편은 아버님에게 소리쳤어요. 저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더 이상 이런 강목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어요. 이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이놈이? 아버님은 다시 한번 남편을 향해 손을 올리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을 막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관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지금껏 저희 아버지 몫까지 저를 예뻐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리지만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아버님은 제 말을 듣더니 올리던 손을 내리며 숨을 고르시곤 방으로 들어가시며 절 부르셨어요. 아버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윽고 제게 통장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위자료라 생각해라.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 크다. 아버님이 건네준 통장엔 꽤나 큰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전 부담스럽다며 괜찮다 사용했지만 제가 받아야지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것 같단 아버님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살 전했고 그 길로 전 짐을 싸고 나와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큰 짐을 들고 나가는 절 본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어디 가냐 물으셨지만 전 그저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인사만 남긴 채 길을 떠났죠. 작은 친구네 집에 오래 신세를 질 수가 없었기에 친구와 저는 곧바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하나씩 밟아갔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엄만 노발대발하며 제게 소리쳤죠. 기어이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버러지 같은 건 행여나 갈데없고 굶주려도 내 집에 오거나 내 집에서 콩 하나라도 얻어먹을 생각 말아라.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린 엄만 이후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도 제 목소리만 들린다면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집에 찾아가도 문전박대에 하루는 제게 소금까지 치며 절 귀신 취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 다짐한 전 이후론 친정 식구들과는 연을 끊다시피 살았죠. 이혼까지 완벽히 끝나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게 된 전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 전에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재봉틀 하나를 집에 사두었고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때부터 예쁜 옷을 입은 또래 친구들을 보며 초라한 제 옷차림에 부끄럽고 또 부러워했었던 기억을 떠올려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벽엔 동대문에서 저렴하게 옷감을 구해왔고 배운 적은 없어 썩 좋다 할 순 없는 그림 실력을 그나마 도안 삼아 차근차근 옷을 만들어갔죠. 완성된 옷을 본 친구는 감탄하며 하던 일을 접고 모아둔 돈으로 아버님께 받은 제 위자료를 함께 보태 작은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마땅히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처음엔 파리만 날리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 둘 찾아오셨던 손님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가격에 비해 옷 퀄리티가 좋다는 칭찬까지 받으며 옷가게는 점차 성장해 나갔어요. 2000년대에 들어선 인터넷을 배워야 한다는 친구를 따라 학원에 다니며 인터넷 쇼핑몰까지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 짧은 글로 간략히 요약하여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노력했는지 크게 와닿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2~3시간씩 잠을 자가며 옷을 만들고 또 이것저것 배운 끝에 인터넷 쇼핑몰까지 큰 성화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 제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은 건지 억겁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엄마에게 전화가 왔죠.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제게 큰 수모를 겪게 한 엄마기에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한 번은 집에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에 오랜만에 그 언덕을 지나 옥탑으로 향했습니다. 그 동네 근처는 몰라보기에 변했지만 어찌된 건지 그 동네만은 그대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낡은 건물은 노후되어 곧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집을 이리저리 훑고 있는 제게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죠. 곧 이 지역도 재개발에 들어간다며 자기는 다 늙어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집에 살고 있는 큰오빠가 걱정이라면서 말이에요. 그제야 집을 보던 눈길을 엄마에게로 돌렸어요.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듯 여기저기 피어있는 검버섯과 나무의 나이테처럼 줄이 가 있는 주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엄마도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씀하셨죠. 너 옷가게인가 뭔가 옷 만들어 성공했다더니 그 말이 진짠가 보구나. 나는 너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 입은 옷이며 들고 있는 가방이며 아주 곱다고 와. 제 엄마가 갑자기 이런 태세 전환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귀신 내쫓듯 소금 뿌리며 문전박대 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오늘 절 부른 이유는 하나였어요. 병들고 아픈 자신을 대신해 오빠들을 돌봐달란 얘기였죠. IMF 당시 남편의 사업은 부도 위기에 다다르게 돼서 결국 오빠들은 정리해고됐다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결혼 후 이 집에서 나가 작은 집에 월세 살며 겨우 자식들 먹여 살리려 이 일 저 일 하며 먹고 산다 했고, 큰 오빠는 결혼 후 새언니에게 손찌검을 하다 결국 이혼까지 당해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기 싫다고 좀 도와달라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아들들만 걱정하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천륜을 거스르더라도 전 엄마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고 싶지 않았죠. 일단은 알겠다며 엄마에겐 안심을 시킨 뒤 그럼 나와 함께 여행 한번 다녀오자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큰 계획을 세워두고 엄마와 함께 섬으로 여행을 떠났죠. 배를 타고 들어가는 동안에도 오빠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거라며 아들 생각뿐인 엄마를 보며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죄책감을 덜어냈어요. 도착한 곳에선 모래사장도 거닐고 소문난 맛집 명수에서 바다도 보며 밥을 먹은 뒤 날이 어두워질 때쯤 미리 입소 비용을 지불해둔 요양원으로 엄마를 데려다 놨죠. 여긴 어디냐며 당황해하는 엄마에게 오빠들한테 말해뒀으니 오빠들이 정말로 엄마를 생각한다면 데리러 올 거라고 말하곤 전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제 뒷모습을 보며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엄마를 애써 외면한 채 전 오빠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있는 요양원과 함께 이곳에 엄마를 버려두고 왔으니 찾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란 내용이었어요. 이후로 전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거주지도 숨긴 채 엄마와 오빠들과는 절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름도 개명하고 지금은 제가 너무나 갖고 싶던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검정고시를 통해 얻게 됐습니다. 다 늙어 준비하는 시험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는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 다 거절하더니 결국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과 연애하며 바쁘게 살고 있죠. 사업체가 꽤 커져 사무실을 좀 큰 곳으로 옮겼고, 이제는 직접 재봉을 하지 않고 그려놓은 스케치를 공장에 맡겨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네 가정을 보며 외로운 마음도 들고 부럽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웃도 도와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기부도 하며 제 삶을 누구보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며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며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전 그날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딸이라며 차별받고 천대받던 세월에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엄마를 버리고 온 뒤에야 비로소 저만을 오롯이 보며 살아갈 수 있었고 제 인생이 더 아름다워졌다 느끼거든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던 제 파란만장한 삶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